자, 요거는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 발전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파트가 딱 한 문제 정도 아마 학교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자, 순서를 잘 기억하면서 각 시대별 특징을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일본의 시기는 야요이 시대라는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 3세기경 청동기 철기 시대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들은 특이하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청동기랑 철기가 같이 들어왔어. 어디에서? 중국과 한반도에서. 이 일본은 섬이다 보니까 독자적인 문화도 있었지만 중국과 한반도의 선진 문화, 그러니까 우수한 문화가 조금 더 일본으로 많이 전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대 국가 때는. 자, 그래서 이 야요이 시대 때 청동기, 철기가 같이 시작되면서 벼동사를 썼다. 자, 근데 이 야요이 시대는 거의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첫 번째 청동기, 철기, 야요이 기억하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는 야마토 정권부터입니다. 자, 이 야마토 정권은 어떤 거냐? 일본이 섬이다 보니까 작은 섬이 되게 많아.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나라로 분열이 돼 있었는데 4세기경이 되면 야마토라는 국가가 주변의 작은 나라를 합쳐버리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통일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야마토 정권이 만든 문화 양식을 보고 뭐라 부르냐? 아스카 문화라고 부릅니다. 아스카 문화. 아스카라고 하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아스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문화 방식을 아스카 문화라고 부르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불교 문화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아스카 시대부터 불교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역시나 중국과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특히 6세기 말 쇼토쿠 태자라는 아스카 시대의 그 야마토 정권의 태자가 있었는데, 이 태자가 불교를 많이 발전시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님이 바로 고구려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 아스카 문화는 우리나라의 어느 시대다? 삼국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걸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던 시대, 바로 체제정비에 견수사, 견당사 파견되어 있는데, 자, 견수사는 중국의 수나라, 견당사는 중국의 당나라에 파견한 사신이에요, 사신. 그럼 왜 사신을 중국에 이렇게 파견했을까? 중국에 엄청 문화가 발달해 있으니까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용하려고 사신을 보냈겠죠. 그래서 이 당나라가 무슨 체제가 완벽히 이루어진 나라였죠? 당나라가 율령체제가 완성된 국가였습니다. 율령체제. 그래서 이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본받아 왔습니다. 당나라의 율령체제를 받아와서 삼성육부 이런 거 있죠. 요거를 받아와서 일본이 그 당의 율령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혁을 시도하는데, 그 개혁을 보고 뭐라 부르냐? 다이카 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일종의 왕권, 국왕 중심, 국왕권 강화하기 위한 뭐였다? 개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에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개혁은 당의 율령체제를 수용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당나라처럼 되자, 당나라처럼 바꾸자, 이런 내용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이카 개신을 할 때 많은 귀족들이 반대했는데 그 반대를 물리치고 성공해낸 혁명이 바로 다이카 개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세기 말이 되면 드디어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쓰기 시작하고 그들의 임금을 천황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던 시대가 야마토 정권 시대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야마토 정권까지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대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나라 시대로 가볼게요. 세 번째 시대, 나라 시대. 나라는 도시 이름이야. 도시 이름이고, 이 나라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그때부터를 나라 시대라고 불러요. 8세기 초 나라의 당의 장항성, 자, 이것도 별표죠. 당나라의 장항성을 뭐 했대? 본떴대. 아직도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다? 당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을 하나 짓습니다. 그 궁궐 성이 바로 헤이조쿄라는 성인데 완전 당나라 성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수도를 나라로 천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를 더욱더 발달시켜서 이 나라 시대 때는 도다이사라고 하는 엄청난 큰 절을 만들고 고사기, 일본서기, 만엽집이라는 이런 역사서와 불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남기게 됩니다. 여전히 나라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견당사, 견신라사, 이때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상태였겠죠. 견당사, 견신라사를 파견하면서 문화를 수용했다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죠.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지막 시대, 이제 해이안 시대가 되면 수도를 해이안으로 옮겨요. 자, 이때가 되면 왕실과 귀족이 엄청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권이 위축되고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틈에 해이안쿄라는 도시로, 해이안쿄도 성입니다. 해이안쿄, 지금의 교토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고, 이때부터 귀족, 그 다음에 왕의 외가, 왕의 외할아버지 쪽, 외척의 정치 개입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엄청 약해져요. 자, 이거 정말 중요하고, 귀족과 지방 세력은 그러면 왕권이 약해지니까 이때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키워서 자기의 땅을 넓혀요. 자, 우리 그 큰 땅을 우리 유럽사 할 때도 배웠지만 장원이라 부른다. 그러면 이 자기가 이때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서 막 영토를 확장시키면 자기 땅을 지켜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무사들을 고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무사는 일종의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무사들을 보고 사무라이라고 부르고 이 무사들이 나중에 권력을 잡게 되는 겁니다. 뒤에 가면 우리가 이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야? 막부가 되는 거죠, 막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문화 보시면요. 9세기 말 견당사 파견이 중단되고, 왜 9세기 말 견당사 파견이 중단되냐? 이때 당이 세력이 약화되거든. 당의 세력이 약화되면 우리가 더 이상 당나라한테 배워올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예 당나라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당나라는 그 뒤에 바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하고 우리 한반도의 문화를 이어받을 필요가 없고 본인들만의 무슨 문화, 고유의 문화를 만들었던 게 바로 국풍문화예요. 국풍문화. 요 국풍문화가 어떤 건지 오른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자료 8번을 보면 국풍문화는 해이안 시대 때 일본의 고유 문자인 가나. 자, 문자가 가나 문자, 히라가나, 가타가나잖아. 그 전까지는 한자를 쓰다가 일본의 독특한 문자를 만들었던 시기가 해이안 시대라는 뜻이고, 이런 문화를 보고 국풍문화라고 부릅니다. 자, 겐지 이야기 같은 이런 소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귀족 사이에 엄청 유행했고, 관복과 주택, 그리고 이런 데서 일본의 독특한 특색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적혀 있죠. 요걸 보고 나라의 바람, 국풍문화 이렇게 부릅니다. 국풍문화가 등장한 시대, 무슨 시대? 해이안 시대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일본이 끝이 나는데, 자, 오른쪽에 자료 7번을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 수도가 어딘지에 따라서 일본은 시대를 구분할 수 있거든. 첫 번째 무슨 정권? 야마토 정권. 여기서 무슨 문화? 아스카 문화. 기억해야 되겠고, 아스카 문화 다음에 뭐가 있었죠? 2번은 아스카 문화. 3번은 자, 이 아주 중요한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다? 개혁이 있었지. 다이카 개신. 다이카 개신은 당의 율령 체제를 도입하는 거였어요. 당의 율령. 그래서 다이카 개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나라하고 엄청 사이가 좋죠. 그 다음에 어디로 수도를 옮깁니까? 나라 시대로 수도를 옮기게 되겠죠. 그래서 헤이조쿄로 천도했다. 이것도 완전 누구하고 똑같은 겁니까? 당나라하고 성을 똑같이 만들었던 거지. 그리고 마지막 5번이 되면 당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시기 해이안 시대. 이때는 무슨 문화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국풍 문화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일본의 순서예요. 그래서 일본은 순서가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일본 순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3번에 동아시아의 문화권 형성. 이거는 쉽습니다. 자, 우리가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은 아무래도 이 당시에 당나라가 절대 강국이었어. 그래서 이 당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주변 국가들이 조금씩 다르게 이용했는데, 그 당나라의 문화였던 동아시아 문화권 공통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 4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한자, 두 번째가 율령, 세 번째가 유교,
네 번째가 불교입니다. 요 네 가지는 중국의 당나라와 또 우리나라의 한반도, 그다음에 일본 친구들이 다 똑같이 뭘 하고 있었다. 사용하고 있었다. 그 동아시아 문화권 네 가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가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두, 일본에서는 가나,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는 어떻게 변형이 되었다? 쯔논 문자로 변형이 되었고, 자, 율령은 당나라 때 당태종이 완성한 법률이었죠. 발해와 일본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당에 삼성육부를 도입했었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고, 자, 당의 장안성 수도를 본따서 수도를 조성했다 되는데 우리 발해도 그렇지만 자, 일본의 나라 시대 때 무슨 조쿄? 헤이 조쿄라는 성이 당나라 거를 따라 있었다 기억해주고, 자, 유교는 뭐 워낙 중요하죠. 중국의 통치 이념화가 되었고 한나라 이후에 우리나라 전부 다 문묘라고 하는 공자의 사당을 건립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에. 자, 불교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거쳐서 어디로 왔다? 한반도, 일본 등의 전례가 되면서 왕실이 보호하면서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됐던 게 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문화권 공통 요소 네 가지 한자, 율령, 유교, 불교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일본부터 해서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정리를 해봤고 뒤쪽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야. 일본하고 그 해당하는 문제 몇 번부터니? 17번부터 풀면 되겠다, 맞지? 17번부터 여기 보이는 21번까지. 요게 아마 우리 시험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이거 한 5문제 돼 보이네요. 요것도 풀어보고 꼭 그리고 시험에 응시하기 바랍니다. 꼭 보시고 시험에 응시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